자, 136쪽이고요.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다. 자, 시기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봤었던 그 혁명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영국의 청교도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까지 쭉 시민혁명 이야기들을 봤는데, 자, 그 프랑스 혁명 이후, 즉 나폴레옹의 이런 유럽 원정이 실패한 이후의 그 시기들인데, 빈 체제의 성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빈이라는 건요, 오스트리아 수도, 도시 이름이고요. 체제는 거기서 성립된 어떠한 시스템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자, 무슨 시스템이냐면요, 바로 이거거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유럽의 이런 정치적 그리고 뭐 이런 민주적 상황들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뭐 이런 자유주의라든지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제 이런 이념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퍼짐으로써 본인들의 이런 그 왕조적인 정권, 질서, 권력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뭐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뭐 등 이제 다양한 유럽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의 뭐 거의 대통령급이었던 이 메테른이라는 사람이 이 회의를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고풍이라고도 많이 말하죠. 복고풍.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이 복고주의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빈 체제에서 주요한 목적은요, 프랑스 혁명 이후 확산된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을 다시 탄압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민들이 직접 혁명을 통해서 달성을 해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현대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들 획득하게 됐는데 요거를 다시 국가가 직접 나서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 가만히 안 있죠. 뭐 예를 좀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조건이 주어졌다 생각해봐요. 갑자기 이제 스마트폰이랑 각종 IT 기기, 뭐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아이패드든 뭐 이제 그런 것들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지 마라고 탄압이나 중지 명령을 내려버리면 아마 여러분들 당연히 먼저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왜요? 왜? 왜? 특히나 아마 스마트폰을 통제하면은 거의 여러분들 내부에서도 이제 거의 큰 혁명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탄압해 버리니까는 유럽 대중들은 가만히 안 있죠. 자, 그래서 이 빈 체제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가 참 이런 많은 자유주의에 대한 격동을 많이 겪었는데 두 가지의 혁명이 발생을 해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는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7월 혁명과 2월 혁명 두 가지의 혁명이 또 발생을 하게 돼요. 프랑스도 보시면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집권, 여기 있는 7월 혁명, 2월 혁명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프랑스 첫 번째 7월 혁명을 보시면요. 왜 일어났냐면은 당연해요. 그때 빈체제에 따라서 프랑스에 들어선 이 부르봉 왕조가 탄압을 하죠. 일반 시민들의 자유, 인권, 평등, 즉 이런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민들은요, 가만히 안 있죠. 저항을 하죠.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면 여러분들이 왜요? 왜 때문에 그런데요? 라고 저항하는 것처럼 파리 시민들은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때 당시 국왕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입헌 군주제 헌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7월 혁명인데, 자, 입헌 군주제는 앞서서 영국 혁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왕은 존재하되 그런 말,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즉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의회나 혹은 뭐 헌법, 법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정치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7월 혁명이고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프랑스는 그대로 일반 모든 시민까지 자유권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자, 이런 또 제한 조건을 붙여버려요.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거를 차등을 두거든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금수저만 사람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중류층, 하류층 시민들은요, 이건 무슨 헛소리냐. 그러면서 일반 노동자, 시민들은요, 이거죠. 자, 선거권, 즉 일반 인민, 즉 인간 내 기본적인 권리, 뭐 자유권, 평등권, 선거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혁명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자, 근데 2월 혁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공화정이라는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해요. 자, 공화정은요, 왕이 없는 체제입니다. 이제 아예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크게는 이렇게 말하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공화정. 왕이 없는 정치 체제. 그러니까 이제 국회, 그리고 헌법, 그리고 뭐 이제 법원 이렇게 삼권 분립, 그 위에 대통령이 존재를 하죠. 그런 식으로 삼권 분립이 돼서 각 기관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서 서로 비판과 견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죠. 자, 2월 혁명의 가장 큰 국내적인 영향이에요. 이렇게 왕권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세워졌다는 거. 자, 국외, 즉 프랑스 밖으로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는데, 자, 이 2월 혁명으로 영향으로 아까 말했던 이 빈 체제를 주도했던 메테르니가 추방되고 위에 있던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빈 체제 자체가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월 혁명, 2월 혁명이 굉장히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에서는 의미 있던 사건이었죠. 자, 이 자유주의란 말이 좀 여러분들 어려울 텐데 쉽게 말해서 자유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 뭐 표현의 자유,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제 이런 것들 본인 마음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대.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있죠. 그거를 말해요. 그 자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혁명과 그리고 피땀으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37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중요한 내용 결과들이 있죠. 자, 그림 밑에 이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7월 혁명으로는 프랑스에서는 입헌군주정, 그리고 2월 혁명에서는 21세 남자의 보통선거가 실현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공화정 정치 체제가 들어왔다는 부분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를 넘어서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이미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엄청나게 빠른 정치적 안정을 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산업혁명도 이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다 보니까는 이런 자유주의 운동도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돼요. 자, 뭐 이런 거 먼저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장법도 제정을 해서 고통받는 어린이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 많이 구제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1832년 최초로 선거법이 개정이 됩니다. 굉장히 빨랐어요. 자, 그래서 이 선거법, 1차 선거법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선거권이 부여준 게 아니라 중류층, 상류층, 그렇죠. 이제 이 일명 이제 금수저라고 하는 계층들만 선거권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 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요건 아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일반적인 선거권을 요구하는 인민헌장, 이 인민헌장이라는 내용 안에는 우리도 선거권을 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발표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통제를 없애버리는 뭐 공물법과 항해법도 폐지를 하면서 영국은 아예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더 빨리 자유주의 정치, 자유주의 경제, 자유주의 사회를 이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료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노동자들은 보통 선거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은 또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나면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일반 시민들의 선거권, 즉 보통 선거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과정이죠. 자,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최초의 선거법 개정은 1832년. 요게 거치고쳐서 1928년에 만 21세 모든 남자, 여자 평등 보통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138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8쪽에는 우리 이 단원의 제목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원한 거. 프랑스나 영국을 중심으로 봤는데 이 민족주의라는 말은요. 우리 민족. 그러니까는 뭐 우리 민족에 대한 통일 혹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민족들이 독립을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크게 두 개의 국가, 독일과 이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민족주의 확산 내용을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런 부분, 그리스, 벨기에 이런 좀 약소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일으켰던 건 말씀드린 독일과 이탈리아고요. 되게 독특했어요.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 영국처럼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도시국가, 소국가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에 그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랑 독일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도 이제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통일 국가를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탈리아에서는요, 이런 거. 프랑스 2월 혁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야, 우리도 강력한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이탈리아의 많은 여러 가지 소도시들 중에서 사르데냐의 국가의 원수, 카보르가 각성을 합니다. 당연하지, 이 통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주변 인접 도시와 전투, 국력을 과시하면서 이제 국가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군대도 개편하고 산업도 개편해서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를 통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탈리아 남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카보르라는 사람은 이쪽 이렇게 이탈리아의 중부와 북부 이쪽 도시들을 통일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 이쪽이죠. 뭐 시칠리아라고 적혀있는 이 왕국이요. 자, 이 부분은요, 여기는 이제 밑에 있는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통일을 시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이후 시칠리아와 나폴리, 즉 남부를 점령한 이 가리발디가요, 굉장히 잘했어요. 여기서 본인이 직접 점령을 했지만은 욕심을 내지 않고 위에 있는 이 사르데냐 왕에게 헌납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걸 이제 이 북부 쪽에다가 이 사르디냐 왕국 쪽에다가 헌납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라는 국가는요, 이런 식으로 1861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굉장히 또 뭐 이탈리아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역사가 좀 길진 않죠. 이탈리아라는 통합 왕국이. 자, 이렇게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고 하고요. 자, 다음 독일을 한번 볼게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독일도 굉장히 많은 소개 국가, 뭐 바이른, 프로이센, 뭐 작센 이런 식으로 많은 소국가들로 나뉘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먼저 관세 동맹이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뭐냐면 세금이죠. 야, 우리가 같은 국가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냐? 자, 일단 우리가 이 세금 먼저, 세금 분야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합쳐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통일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나 프로이센 수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스마르크라는 거대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철혈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통일은 대화와 협력, 타협이 아니라 오직 전투와 전쟁으로서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딱 감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투를 나서면서 통일을 이루고 한 거죠. 자, 우리나라도 좀 보시면은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도 좀 분리가 돼 있죠. 분단이 돼 있는데 이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 협력이 아니라 전쟁으로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정책이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즉 제머니라고 하는 국가가 이 시기에 또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일 영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이 되죠. 독일 입장에서는 또 큰 숙제가 뭐였냐면은 옆에 있는 이 오스트리아였어요. 오스트리아. 자, 어떻게 보면 같은 게르만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둘이 이전부터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격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으로 인해서 여기는 오스트리아를 축출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독일 나름대로의 국가를 이룩하는 데 성공을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이센의 통일을 방해하던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북독일 연방, 그리고 이후에 옆에 있던 프랑스의 세력까지 처치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1871년에 독일 통일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저렇게 민족주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일의 통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자료실 보시면은 여기 있는 가리발디 인물이죠. 굉장히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나라의 한 뭐 이순신 장군급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일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르디냐 왕국에 의해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명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이탈리아 여기 반도의 남부 쪽을 통일을 해서 헌납하라는 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붉은 샤치단 이런 군사를 조직을 해서 열심히 이탈리아 통일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르디냐 왕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그냥 영토를 헌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통일 1861년에 통일이 되고 독일은 1871년 그 시기 때 이런 통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 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이런 경제, 정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시기 때 문화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자, 139쪽으로 가보실게요. 139쪽. 자, 이 굉장히 과학적인 업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과학기술, 뭐 퀴리 부분은 라듐이 뭘까? 이 전기, 그러니까 이제 그 건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랭켄트는 X선, 일종의 엑스레이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뼈 다치거나 인대 다치면은 정형외과 가서 그 이제 엑스레이 사진 찍죠. 방사선 사진도 찍고 그거의 출발점이고요. 뭐 화학, 의학 발전에 기여를 했고 이 생물학 쪽에서 가장 큰 수학은 바로 이겁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의 진화론과 그리고 멘델의 유전 법칙. 요게 가장 큰 생명학의 성과였는데 유전 법칙은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다들 키 크고 다리가 길어지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키는요 거의 99.9% 유전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많이 살았지만 쭉 살아오면서 봐온 결과는 맞는 말 같아요. 키는 거의 유전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그 유전의 법칙을 넘어선 친구들은 많이 보긴 했지만 거의 못 봤어요. 키는 유전입니다. 그런 유전의 법칙. 특히나 중요한 게 여기 찰스 다인이라는 사람의 이 진화론으로 인한 건데 그 다인이 쓴 책 이름이 바로 종의 기원이거든요. 이 종이 무슨 종,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그런 종류를 말할 때 그 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땡땡 치는 종이 아니라 종류 할 때 그 종자예요. 여기서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이제 이거를 강조를 해요. 자, 적자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를 말하거든요. 첫째. 그러니까는 이 동물 세계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뭐 포유류라 그러죠. 강아지나 뭐 이런 호랑이들, 이제 그런 동물들은요, 새끼를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죠. 막 4마리, 많으면 7, 8마리까지 엄청나게 많이 새끼를 낳게 되는데, 자, 실제로 그 동물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따지면 첫째라고 그러죠. 첫 번째 태어난 그 아기가 어미의 젖을 가장 힘있게 빨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렇게 힘이 있는 자만 이런 야생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막 8마리, 9마리의 그 새끼가 야생에서 실제로 길러지면 그 중에서 살아남는 새끼는 한 2마리, 3마리? 그 정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이죠. 강력한 자만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생물학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밑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한번 볼게요. 자, 1859년에 발표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은 이런 부분. 인간의 생존 경쟁, 자연 도태, 적자 생존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약한 인간이거나 볼품 없고 능력이 없는 인간들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강한 인간이 이런 약한 인간을 당연히 지배를 해줘야 된다 라는 말을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다윈의 진화론은 우수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이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해서 나중에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고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것처럼 그들의 그 식민 지배의 정당한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회 진화론이. 그러니까 일본도 맨날 그랬죠. 우리나라한테 조센징은 뭔가 안 된다. 뭔가 시설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하면서 요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렌트겐의 X선, 우리가 말하는 이 X선, 의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발전과 밑에 요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에디슨의 전기죠, 전기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고요. 자, 이런 이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에 그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계몽사상,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으로서 국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계몽사상에 반대하면서, 야, 뭔 소리냐. 그래도 인간의 이런 감정, 상상력, 생각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낭만주의가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교과서에는 조금 이제 그 사례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어떤 그림이나 그리고 문학 작품에 이런 인간의 감정, 대표적인 뭐 사랑이나 뭐 이별 그리고 뭐 아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뭐 그럼으로써 이런 인간의 감정, 뭐 사랑 이야기를 잘 다루면서 사실주의, 자연주의 그리고 인간의 이런 감정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뭐 인상파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럽의 여러 문화, 경제, 정치, 변했던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역사 위로 쭉쭉쭉 올라오는 시기가 바로 여기 있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19세기 이런 시기의 문화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보시면요. 40분 수업이구나. 자,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 19세기 유럽 문화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그럼 다음 주에 등교에서 뵙겠습니다. 안녕!